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닷새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금이 3조 원 이상 몰리는 데다 환율 안정까지 더해져서 상승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상승세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허니문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망해보고요. 허니문 랠리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두고 정부는 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이 될지 잠시 후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강세 이어갔네요. 네. 오늘까지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56% 16포인트가 올라서요. 이제 2870선 넘어섰습니다. 네. 코스닥은 0.91% 6.99포인트 올라서 771.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 주식 매수에 나서는 게 눈에 띄는데 네. 오늘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6,300억 원이 넘게 매수에 나섰습니다. 맞아요. 예. 종목별로 보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오늘 1% 딱 조정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정도 이렇게 조정받은 거를 제외하면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오늘 다 올랐습니다. 빨간불을 켰고요. 이제 앞으로 관건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수의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려면 결국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오늘까지 4조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비교적 1350원 전후로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매수세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4조 원대를 매수했다고. 이달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2달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느덧 지금 고점이 이제 2870선까지 올라갔으니까 2900도 가까이 왔어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증권사들이 연말 코스피 3000 도달 가능하다 이런 제가 소식 전해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3000도 머지 않은 시점이 됐단 말이죠.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정말 네. 코스피 3000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점차 뚜렷해집니다. 네. 오늘도 종가가 0.5% 코스피가 오르긴 했지만 장중에 보면 오전장에 좀 많이 올랐다가 오후 들어서 확실히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강보합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물가 대책 주문하면서 이제 라면을 사례를 네, 어제 전해드렸었죠. 예, 어제 저희 전해주셨었는데 이제 라면 값이 2,000원 하냐 비싸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논쟁이 지금 좀 이렇게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습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좀 논쟁거리가 됐더라고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면 네.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했던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제 물가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 들었죠.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물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중요한 건 보면 이제 물가 대책을 지시하라는 게 중요한 거긴 한데 네. 물가가 비싼 사례를 이제 라면으로 이제 사례를 거론을 하면서 이제 업계에 미친 파장이
꽤나 크게 된 거예요. 이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면서 우리 이제 대표적인 라면 업체죠. 농심.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 4.64%. 네. 오늘도 떨어졌어요. 오늘도 0.62%. 아, 그랬나요? 네, 하락을 네. 했습니다. 이 라면값 2,000원에 대한 논쟁이 일단 붙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식품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게 라면 한 봉지에 2,000원 한다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부 프리미엄 제품이나 아니면 뭐 대형 컵라면 이런 일부 제품에만 국한된 건데 사실 많이 팔리는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1,000원 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원 하니까 마치 라면값 전체가 2,000원인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라는 것. 라면이라는 게 가장 흔한 이제 식품이긴 하지만 또 장바구니 물가의 대표적인 이제 제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식품업체들도 라면 가격 올릴 때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정부 역시 라면 가격을 직접적으로 관리 품목에 넣고 관리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품목인데 이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라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좀 올리긴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물가는 1%대 후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전체 소비자 물가는. 근데 이제 그 가공식품 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라면 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1년 사이에 라면 값이 6.2%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단순 비교지만 3배 이상 네. 상승률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고 올린 시점이 작년 말 올해 초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뭐 작년 말 이제 계엄 사태 때부터 대통령 탄핵 또 뭐 대선까지 치르는 어떻게 보면 조금 국정 공백기에 라면을 올렸다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네. 시점이 마침 오해를 사기에는 좀 충분했다. 그리고 마침 이런 라면 가격 논쟁이 붙으니까 뭐 괜한 오해를 사고 있다라는 건데 업체들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업체 네. 입장에서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재재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작년부터 대표적으로 이제 라면에 주로 들어가는 밀 가격은 작년부터 좀 안정이 됐거든요. 네네. 환율이 많이 비쌌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이야 환율이 1,350원대로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불과 저희가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1,450원 고환율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고환율 기간이 꽤 길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라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원재료를 다 수입하는데 환율이 높으니까 이제 수입 물가 부담을 이 고환율 때문에 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인건비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정부가 물가 통제로 다 올리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네. 반영이 된 건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시기상 이런 것들과 겹치게 되니까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은 좀 억울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대통령이 라면을 꼭 집어서 물가 대책을 주문했으니까 식품업계는 이런 걱정하는 거죠. 또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가격이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 상황을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무순위 청약제도가 오늘부터 개편된다면서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바뀝니까? 이제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이제 기존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 네. 혹은 미달될 물량을 이제 다시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존에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주택을 갖고 있어도 누구나 제한 없이 청약을 할 수 있었어요. 네, 네. 원래는 이게 무주택자만 그 신청할 해당 수 지역에 있었는데 사는 무주택자만 됐던 거 그렇죠.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원래는? 2023년에 이게 이제 거주자 요건 없애고 유주택자도 네. 청약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편을 했다가 이게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청약 열기가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이제 너도 나도 다 청약에 뛰어든다. 네. 강남 같은 이제 비싼 지역에 혹시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전 국민이 청약에 뛰어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투기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정부가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무순위 청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고요? 일단 무주택자만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신청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다만 아까 거주지 요건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주지 요건은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이제 분양 상황이나 지역별 여건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하거나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탄력적으로 결정이 되고 기존에 공고돼서 현재 청약이 진행된 이런 청약권에 대해서는
이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정확하게 무순위 청약에만 해당됩니다. 원래 이제 아파트 자녀 세대 청약은 무순위 청약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임의 공급이란 것도 있고 네. 불법 행위에 따른 재공급도 있거든요. 네, 부양가족 이렇게 속여서 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임의 공급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분양에서 미달됐거나 네.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도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서 또 나오는 물량 이런 것들은 네, 또 임의 네. 공급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 네, 네. 무주택자가 청약토록 한 거는 이제 무순위 청약에만 적용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구분해서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 OTT인 티빙 네. 하고 웨이브의 합병 승인이 오늘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업결합 승인 당국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오늘 티빙과 웨이브의 조건부 결합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제 왜 내년 말까지냐? 지금 티빙이 한국 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는데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공정위는 설명을 했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두 회사는 통합 서비스 출범 전에는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그대로 그 서비스를 유지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서비스가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와 서비스가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해서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공정위가 이제 이런 조건을 부과한 거는 두 회사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만약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국내 OTT 시장은 상위 4개 업체가 경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위 4개 업체 중에서 2업체가 합병을 하니까 예. 3개 업체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에 의한 가격 설정 능력이 이제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겁니다. 일단 뭐 국내 OTT 시장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단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논의는 양사가 2023년 12월에 이제 우리 합병 논의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양해각서 MOU 체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사실 그 이전부터 합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업계 내에서 흘러 나왔었어요. 네. 이유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인 거죠. 넷플릭스가 워낙 막대한 자본 영향력을 앞세워서 뭐 국내 OTT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여가고 있고 화제성에서도 단연 뭐 시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내 OTT 업체들이 다 뺏긴다 넷플릭스에 이런 우려가 있었고 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넷플릭스와 맞서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지난해 기준으로 OTT 점유율이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거의 34%. 네. 지금 좀 더 올랐을 겁니다. 네. 그리고 쿠팡이 20%, 웨이브 12%, 티빙이 이제 21%입니다. 네. 그래서 티빙과 넷플릭스 합병을 하게 되면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아니요. 네. 네. 티빙과 이제 웨이브가 합병을 하게 되면 단순 그 점유율을 비교하면 네. 거의 이제 넷플릭스와 대등하게 그러네요. 네, 맞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이제 이런 점유율뿐만 아니라 양사의 자본력, 네. 그다음에 제작 노하우, 채널 편성 영향력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 넷플릭스와 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토종 OTT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대선 이후 국내 증시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 현상에 눈에 띄는데요. 골드만삭스도 최근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리면서 한국은 국내 정치 및
정책 모멘텀이 세계 경기 둔화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죠. 네, 이런 상승장에서 내 계좌가 불어나려면 어떤 섹터를 좀 주요하게 봐야 될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주요 경제 흐름,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이신 김두원 하나증권 주식 애널리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올랐어요. 네. 오늘 혹시 좀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닷새 연속 네. 그 오른 거잖아요. 오른 폭도 굉장히 컸고요. 이게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특히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큰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지 좀 하나씩 좀 분석해 봐 주실까요? 일단 최근 주식시장에서 재밌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세가 좋다. 기세. 네. 그게 왜 재밌습니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이죠. 네. 기세가 좋다. 네. 네. 기세가 좋을 때는 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하는 촉매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 촉매자가 흔히 우리는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지금 새 정부가 정책에 대한 바람이 꽤 강한 상황이죠. 따라서 정책은 실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지만 네. 주식시장에서는 정책이 발표되기 바로 전에 기대감이 네. 흔히 앞에 말씀드렸던 기세와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민생 각 곳곳에서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우리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추경의 규모가 매우 중요하고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모두 얘기했던 상법 개정이라든지 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네.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등등이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국내 수급 요인 중에 네. 하나이고 더 크게 늘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 기세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추세가 되려면 네.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네. 네. 국내 자금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네.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외국인들은 물론 국내의 성장성을 보는 것이지만 중장기 요소로서 환을 봅니다. 네. 환율이 그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원화의 강세 흐름이 네.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의 약세 흐름이 네.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기세를 다시 한번 중장기 추세로 바꿀 네. 수 있는 그런 네.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기세를 추세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조건들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네. 어떤 게 필요한지 잠깐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약에 있었던 상법 개정 네. 이게 큰 마중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선된 이후에 상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물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허니문 정부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화의 궤도 속에서 그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지금은 많은 밸류에이션, 즉 가치를 줄 때예요.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네. 일단 새로운 정부가 세 가지 표어를 내세우고 있는데 첫 네. 번째는 회복한다. 회복. 두 번째는 성장한다. 세 번째는 행복한다. 네. 자, 모든 재테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회복이라는 것은 지난 시기에는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네. 주식시장 재테크 관점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성장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결국 성장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꽃이 마중물 그러니까 결과물이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전략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장도 세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는 기술 주도의 성장. 네.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AI를 필두로 해서 한국이 사실 AI 붐에 챗GPT 그다음에 딥식 네. 이런 중국의 저가 AI 이런 네. 큰 흐름에서 좀 뒤쳐졌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라는 네. 것이고 찾아온다 그러면 뭐 아시는 것처럼 굵직굵직한 선두 그룹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등이 있습니다. 연이어 없이 투자에 박차를 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모두의 성장. 이것은 글쎄 지금 정부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와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산층을 다시 한번 복구하겠다. 소득 주도의 성장을 다시 한번 복귀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공정한 성장. 흔히 네.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형평성을 좋아하죠. 하지만 형평성은 결과 형평이 아닌 기회 균등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기업들에게 똑같은
곤등한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발치 밖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한국, 더 나아가서 원화의 강세 이런 것들이 네. 최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까 그 상법 개정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나왔다 그러셨잖아요. 네. 강하게 나왔던 게 할 어떤 것이다. 부분, 강하게 어떤 게 추가된 거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래 상법 개정에 주저 나왔던 것이 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공약에서 얘기했던 거고 네. 또한 우리 공시제도를 네. 좀 더 전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네. 기본적인 표명이었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거 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겠다. 집중투표제라든가.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근데 구체적으로 좀 나와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전보다 좀 더 강하게 하네 그게 긍정적이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자본시장에서요, 이 주식시장이 네, 상대방이 먹으면 흔히 말하면 네, 네, 상대방이 많이 가져가면 네. 반대로 그만큼 다른 상대방은 잃는 건가요? 제로섬. 그건가요? 확실한가요? 네.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큰 상승장에서도 있으면. 네, 분명히 잃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네. 이게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든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바뀔 때는 네. 다 같이 또 좀 더 버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흔히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비유하시는 분들은 네. 한쪽을 가져가면 한쪽은 잃어버린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로섬. 그것은 자명하고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비싸게 파는 것이고 네. 어떤 사람은 싸게 사는 것이고 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네. 싸게 파는 것이고 네. 비싸게 사는 것이고 모두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샀던 사람이 팔 수도 있고 그렇죠. 팔던 사람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행복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마켓 사이즈 규모가 커지면 네. 그 가운데서 네. 어떤 사람은 샀어도 네. 다음에는 팔 수 있는 것이죠.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칙과 모든 제도가 뒷받침되면 그게 네. 더 가능해진다. 맞습니다. 파이가 커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이제 그 뭐죠? 그 글로벌 펀드들이 뭐 네. 에버디엔 인베스트먼트,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데서 한국 주식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전망도 상향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달 들어서 4조 원 규모의 수준에서 네.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이 추이가 계속 이어질지 아까 말씀하신 기세가 네. 추세로 이어지려면은 네. 외국인의 귀환이 중요하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유는 이제 시작했고요. 정책이 꽤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면서 순차적으로 발표될 거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 흔히 과거에 지금의 정치적 성향을 띈 정부는 성장보다는 균형과 분배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과연 이 정부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할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성장에 제가 헷갈립니다. 이 정부가 어떻다고요? 그전에는 네. 군이 흔히 따지면 네. 성장보다는 분배, 균형과 분배 쪽에 지금 집권 여당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좀 더 포커스가 있었죠. 네. 우리 흔히 이데올로기적 구분해서 본다면 네. 따라서 뭐 흔히 통계적으로 보면 이번 정부 즉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네.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항상 높았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식시장이 꽤 반등했었는데 네. 그가 내세우는 것은 항상 균형과 분배였습니다. 네. 네. 따라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정부가 과연 성장을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를 봤을 맞습니다. 때. 네. 근데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 정부가 제일 먼저 듣고 나온 것이 네. 행복과 회복보다는 성장이었고 네, 네. 그 성장도 구체적으로 기술 주도로 하겠다, 네. 공정하게 하겠다, 우리 모두 다 모두가 성장하겠다 하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why not 완전 생큐죠.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여겨졌던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거를 이제 한국이가 가져간다라면은 한국 증시가 좋아지겠다.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더 이례적으로 네. 흔히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과거 이제 후보 시절에 각종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 나와서 네. 주식시장 정책을 또 과감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이례적인 것이죠. 네. 네,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주식에 대한 경험도 있으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의 정책이 나쁘진 않죠. 자산시장, 네. 특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짚고 갈게요. 그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5일 네. 발표됐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기세에서 추세로 갈 때 네. 환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봤을 때 환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는 어떨까?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주간 1360 거래 종가가 원 정도죠. 1360원대로 끝난 것 같아요. 일단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환율 흐름은? 큰 얼개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성경쇼 나오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공화당 정부의 데이터를 보면 네 실제 그때 말씀 미국이 그랬다.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실제 달러는 피크아웃 되고 있고요. 뭐 그 뒤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었고,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달러의 지위가 훼손됐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원화 측면에서 보면요. 네. 이번에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한번 지정됐다는 그러니까요. 거. 네. 그런데 그 조건들이 좀 재밌죠. 미국 재무부는 1년에 2번 4월과 10월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번에는 2개월 정도 딜레이돼서 그냥 발표한 것이고 미국 자체적인 셈법이 있었겠죠. 조건은 일단 대미 무역 흑자가 네. 150억 달러 이상이냐. 네, 네. 네, 우리 현재 지금 550억 달러 발표한 거는 그러니까 훨씬 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경상수지가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이냐. 네. 네,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5.3%. 네. 그것도 거의 더블 카운트 비슷하게 됐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 1년 12개월 중에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했느냐. 즉 개입했느냐. 네. 그것도 아직은 8개월 이상은 아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각각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환율 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환율 보고서를 딱딱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네. 미국이 네. 우리를 한국을 음.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봤어요? 어떻게 바라봤냐? 네. 미국은 한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네.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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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가장 크게 환율 쪽에서의 강한 압박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결국, 네. 그 압박의 결론 네. 원하는 강세. 그러면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 모든 것을 한 방향성으로 오래되면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요. 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맞습니다. 네. 이롭다고 생각하겠죠. 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결국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상승한다고 내가 투자한 것이 과연 상승할 것인가. 결국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네. 지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인가인데 네. 어떤 지표를 보면 될까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PMI 제조업 지수 이런 거를 통한 코스피 투자 전략 네. 이런 리포트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어디 그 하나증권에서 나온 맞습니다. 건가요? 아, 네,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발표 자료를 보고하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 오늘 아침에 발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업종이 꽤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시장, 그러니까 여의도 펀드 매저들을 쭉 돌아다녀 봐도 다들 이런 말씀하세요. 여차 눈 껌뻑껌뻑 했더니 연초 대비 코스피가 20% 네. 누적 수익률로 벌써 올랐다. 네, 갑자기 우등생이 됐어요. 네. K 증시가. 그런데 고민거리는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살만한 건 다 올랐어요. 조선방산 다 오르고 삼성전자 이거 막 시작한다 그러는데 겁도 나고.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업종 전략을 어떻게 선별할까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경제, 즉 매크로 데이터를 갖고 한번 네. 선별할 기준을 정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아, 네.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PMI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간단히 얘기해서 그 국가의 제조업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 지표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추출하는 서베이 지표입니다. 네. 제조업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조업 경기가 좋을 것 같냐 안 좋을 것 같냐. 그래서 미국과 중국, 한국과 매우 연결고리가 깊은 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를 봤더니 네. 미국과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는 네. 미국의 제조업, 중국의 제조업을 나타내는 지수죠. 네. 어떻게 보면 한국과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흔히 좀 어려운 말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공급망, 네. 아이폰을 하나 만들 때 네. 한국이 부분 조립을 한다는 의미에서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아요. 그러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안 좋은데 네. 머지않아 하반기에 네.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이유는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신규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늘고 있군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당장 뭐 다음 달일지 그 다음 달일지 모르겠으나 올해 하반기 6개월 안에는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과거에 지금처럼 내려가다가 턴어라운드 됐던 국면이 있습니다. 예. 네, 그 국면이
2009년도에 있었고 2013년에 있었고 2016년에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주식 시장은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주가는? 그때 코스피가 좋았고요. 그런데 그 안에 업종별로 코스피보다 더 좋았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네. 금융, IT. 그게 그대로 이번에 갈까요? 에너지? 통계에는 네. 과거의 확률이 지금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물론, 에너지, 금융, IT요? 맞습니다. 네, IT는 AI로 바뀌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에너지, 금융, IT고 네. 또 재밌는 게 네.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과거의 이 세 번의 패턴 중에 네. 지금하고 매크로 환경이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지금의 매크로 환경은 네. 달러가 약하고 금리 금리는? 인하에 대한 기대. 네. 그게 2009년과 2013년입니다. 아하. 그 두 국면에서는 아하. 소재와 유틸리티라는 업종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 많은 것 중에서 뭘 할지 모를 때 네, 이렇게 매크로적인 어떤 또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서 맞습니다. 좀 투자를 하면 네.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고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말씀에서 언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지금 미국 그 미중 제조업 지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제조업 지수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뭐든지 시장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온전히 자기 책임하에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투자라는 게. 네, 네.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지.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네. 투자 전략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수가 난무하고 어렵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네, 쉬우면 보람이 없죠. 네. 우리는 어려운 걸 해내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분수령이에요. 분수령은 각종 뉴스플로어, 네. 경제 지표가 혼재된 상황입니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시그널과 노이즈, 신호와 소음, 네. 그걸 구별해내는 게 참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네. 같은 걸 두고도 다르게 얘기할 때가 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네. 매크로 지표 중에 하나인 PMI 제조업 지수를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거의 통계입니다. 네. 이것은 물론 세상에 완벽하고 절대적인 건 없죠. 하지만 과거의 패턴이 확률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저는 시그널, 신호라고 네. 보는 것이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캐나다에서의 G7이 어떻게 될지, 네. 또한 미중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다 노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는 네. 결코 변할 가능성이 적은 것들, 네. 확률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두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 청취자분들은 뭐 다들 네, 여기저기 뉴스를 반등을 통해서 하고 접하셨을 있어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거래량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또 집값도 다시 오르고 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건 뭐야, 지방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혀 안 그런데 어디가 오른다는 거야 이런 그렇죠,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고, 이게 뭐 다른 나라 얘기 예, 같고. 그게 네. 이제 풍선 효과처럼 번지지 않으면 그냥 그들만의 얘기다 하고 말 텐데, 이게 이제 번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좀 아주 고민들이 그게 제일 고민이죠. 되실 네. 것 같아요. 예. 뭐 정부도 아마 그걸 제일 고민할 거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고민합니다. 사실 뭐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거야. 신경 안 쓰면 그만이고요. 네. 우리가 뭐 사지도 못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랬듯이 이게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2월에 풀어주고 집값이 이제 네. 뭐 잠자는 사자의 이제 코트를 뽑았다고 하는데 크게 올랐다가 확대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4월 거래량이 뭐 물론 한 5천 건대 정도 나왔는데 3월 거래량이 10,000건이 넘었기 때문에 뭐 줄어들긴 했잖아요. 반 정도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5월 거래량이 아직 집계가 안 끝났거든요.
이달 말까지 6월 30일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조사했을 때 5,482건이었는데요. 오늘 또 나오기 전에 좀 전에 대기실에서 잠깐 확인하니까 네네. 5,877건으로 그새. 하루 만에 또 400건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면 7,000건은 당연히 넘을 것 같고요. 이게 8,000건까지도 넘을 수 있는데 네. 현장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중개법인이나 분위기를 물어보게 되면 5월보다 6월이 좀 더 바쁘다고 합니다. 거래가 더 많이 된다고 하니까 네. 6월 거래량도 뭐 거의 한 8,000건에서 10,000건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면 네. 이게 상승 거래거든요. 네. 상승 거래가 더 많습니다. 올라가는 거래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좀 걱정되고요. 7월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도 한 9만 건 이상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에 7만 8천 건으로 다시 줄어들었거든요. 왜요? 매물이 줄어든 거는?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아, 거래가 돼서 네. 또 있고 그래서, 또 집값 또 회수하고. 상승 기대감에 회수가 됐겠죠. 회수도 2만 많이 건이나 합니다. 된 건 아닐 거 그래서 아니에요. 뭐 현장에서 이제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집 사게 되면 이제 돈을 들고 가면 집도 보고 물건 또 몇 개 중에 좀 골라도 보고 네. 비교도 하고. 아, 그래야죠. 큰 돈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렇게 사야 되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우리 한강벨트라고 하잖아요. 서울에 집값 올라가는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집 보기도 어렵고요. 매물도 안 나오고요. 네. 계좌 받기도 어렵고요. 계좌 주세요라고 하면 회수합니다. 호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제 아시는 분 거래하신 분 보니까 4번 실패하고 5번째 이제 힘들게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급매물을 잡은 게 아니라 네. 호가를 올린 상승 매물을 잡아 그분은 잘 사신 걸까요? 나중에 그걸 후회하실까요? 후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일단 사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제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7월에 시행이 되잖아요. 아. 시행되고 집값이 안정이 되면 네.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안정이 안 되면 이제 네. 차기가 아니죠. 이제 이재명 정부도 좀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스트레스 DSR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분위기 보면 아우 좀 걱정이 되긴 그 합니다. 지인 통해서 들으신 거 말고 현장을 좀 가보셨습니까? 네네 현장에 가도 뭐 네.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대치동 다녀왔는데요. 네. 음마아파트 조금 살펴보고 왔거든요. 실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전용 8사죠. 34평이라고 합니다. 음마아파트. 네. 37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그렇게 비싼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네. 자꾸 제가 이제 과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네. 2012년도, 2013년도에 저는 8억 7천에 이제 거래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한 8억 몇 년 7천이게 전만 하더라도 바라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네. 사고 싶은데요.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억대, 20억 넘었다. 뭐 언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어느 순간 37억이 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현장에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호가는 그러니까 네. 주인들이 부르는 가격은 4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37억은 이제 이미 체결이 된 과거가 거예요. 이미 거래는 된 가격인데 보통 우리가 실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이 정도 가격이면 거래가 최근에 한 달 전 5월에 거래가 됐으니까 지금 또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네. 이게 3억이나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리고 40억이라고 하는데 계좌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얼마를 더 올릴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러 네.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음마 같은 경우는 또 기대감도 좀 있는데요. 조합에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기간에 뭐 올해 말인가 내년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받겠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이 좀 더 커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개포도 이제 다녀왔는데요. 개포에 가면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한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네. 이 아파트가 이제 한 2년 전이었나요? 뭐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뭐 유치원 문제 때문에 입주 못하느니 입주하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2023년 초 2월에 입주했거든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는데 네. 그때 제가 현장 갔을 때 26억 정도에 이제 거래가 네, 됐었는데요. 최근에 거래를 보니까 40억이 넘었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이런 소식 전해드리기도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실제 이제 거래된 내용인데 이렇게 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계좌 받기도 어렵고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데가 다 토지거래 허가 다 토지거래 구역이잖아요. 허가입니다. 실거주 실거주를 해야 하는 됩니다. 거고, 네네. 그러니까 실거주에 그 정도의 돈을 낼 의사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지금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을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좀 지켜보고
정책 내지는 대책을 내놓을지가 궁금해요. 애초에 공약에서는 뭐 세금 규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게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금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세금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 또는 세금 규제를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추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또 세금 규제하고 있잖아요. 취득세도 중과세 아직 남아 있고요. 네.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네. 양도세 중과세는 내년이죠.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유예를 하고 유예. 있는 거고요. 네.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은 네. 유예가 끝나면 네. 다시 또 부활을 합니다. 중과세를. 네. 그래서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더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지 네.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다 풀어주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방향성은 맞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주택 문제를 뭐 이렇게 세금 규제로 풀지 않고 공급으로 수급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근데 수급이 그게 쉬우냔 말이죠. 쉽지 않죠. 진짜 뭐 집을 찍어내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서울은 빈 땅도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멸시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재개발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10년, 그게 15년. 시간이 걸리고 요즘은 또 고층으로 많이 해서 공사 기간도 길고 한데 언제 그 집들이 나오는지. 그게 문제죠. 내년부터 일단 공급이 많이 신규 주택이 많이 줄어든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예. 사실은 뭐 믿고 기다려주면은 괜찮은데 뭐 당장 저부터도 그렇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각종 기자들이나 또 언론들에서도 뭐 추가 대책 언제 나오냐 이런 또 기사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집값 올라가게 되면 이제 추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거 정부들이 어떻게 했나 좀 살펴보게 네, 되면 네. 문재인 정부는 5월에 이제 장미대선하고 이제 취임을 했단 말입니다. 네. 6월 19일에 첫 대책이 나왔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조정 대상 지역 같은 좀 약한 조정 대상 지역 청약 과열 지구인가 뭐 이런 걸 지정을 했는데 네.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잘못 건드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8.2 대책이라고 기억을 하실 그게 좀 겁니다. 큰 대책이었죠. 큰 대책이 발표돼요. 양도세 중과세 네, 대출 네. 규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게 발표가 되는데 한 달 멈추다가 네. 9월부터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고 윤석열 정부는 뭐 사실 뭐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8월에 대책이 나왔고요. 박근혜 네. 정부는 3월에 취임하고 4월에 이제 첫 대책이 나왔는데 네. 통상적으로 한두 달 안에 대책이 나옵니다. 취임한 지 한두 달 안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지금은 취임을 했는데 장관 인선도 안 됐기 때문에 네. 또 7월에 제가 스트레스 DSR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3단계 보고 3단계 시행을 했는데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네. 한다면 아마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국토부에서 이미 구두 개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규제 지역 지정할 거야. 네. 토지거래구역도 할 거야. 그래서 넓히겠다는 뜻인가 보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해도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네.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지역들 네. 뭐 저는 충분히 과천 지정될 이런 수 있다. 쪽까지도? 과천도 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되고요. 예. 토지거래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래도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두 번째 카드가 금융이거든요.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금융,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정한 것 일단 같습니다. 빌리지 못하면 집을 사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주춤해지겠죠. 나올 수도 있죠. 뭐 이런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15억 넘어가게 되면 뭐 대출을 상당 부분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문재인 한도를 정부 때. 많이 네. 줄인다든지 이렇게 네. 할 것 같고요. 또 모니터링을 하겠죠. 한두 달 모니터링을 하는데 집값이 상승이 확산된다. 노도강이라든지 네. 금강구 또는 수도권, 네. 뭐 용인이나 수원이나 뭐 이런 지역으로 확산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세금 규제, 종부세 뭐 강화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도 또 지정할 수도 있지 지정도 않습니까? 하고 네. 뭐 안 되면 결국 또 세금 그럼 규제.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지난번에 확대 재지정한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9월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네. 그거는 연장될 확률이 제가 높아 볼 때는 보이네요. 연장될 확률이 높고요. 이게 왜냐하면 뭐 연장 안 해도 집값은 올라가는데 풀어주게 되면 또 시장에서 또 왜곡 반응이 일어나가서 네. 또 집값 올라가고 이런 반응들이 생기기 네, 때문에 네. 풀어주든지 아니면 동별로 잠상대청처럼 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아무튼
없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오르는데 좀 안정시키고 지방 같은 경우는 또 미분양 많이 적체돼 있는데 그거 그건 또 해소해야 되고 해소를 해줘야 되고 또 전체적인 경기를 살리려면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되고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니까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은데 언제쯤 장관 인선은 있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함화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말 빠르면 6월 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늦으면 7월 정도인데 일단 함화평에 오르는 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정치인들이 좀 많습니다. 맹성규 의원, 윤우덕 의원, 손명수 의원인데 모두 다 국토부 차관 출신이거나 정책을 하신 또 그 실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화평에 오르고요. 교수들 같은 경우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와 이창경 가천대 교수들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SH, GH 뭐 사장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력은 좀 검증이 된 것 같고요.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자리 지금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아마 양도소득세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어요. 양도차익이 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년 5월 9일까지 그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되니까 그 안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놓는 분들도 꽤 계시겠네요. 지금 뭐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헐값에 금매로 던지지는 않는데 지금 파는 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속 같은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못 내게 되니까 이제 좀 그나마 좀 저렴하게 파는 분들이 있고요. 상속 물건 좀 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그래도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보니까 내년에 중과세 부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기본세율 적용될 때 팔자라고 해서 그리고 또 종부세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종부세도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있죠. 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주택자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에 연장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여가 요즘 늘고 있어요? 증여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증여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증여세도 많이 내야 되니까 좀 쌀 때 증여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은 게 증여세도 계속 늘어나네요. 5월, 6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냐라고 본다면 일단 토지거래가구역 확대 재지정 강남 3구, 용산구에 지정이 됐잖아요. 못 팝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 물건들은 못 파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뭐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볼 텐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헐값에 팔 수 있어도 헐값에 팔기는 좀 아까운 마음.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냥 줘서 주택수는 좀 세대 분리하면 되니까 그런 전략을 지금 좀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달에 좀 청약 물량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청약 물량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제 뭐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이게 로또라는 표현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일단 뭐 시세 차익이 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과천입니다. 과천 S7블럭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있는데요. 과천에 주공 아파트들 있잖아요. 지금 과천자이 신축 아파트들도 많은데 남쪽에 있습니다. 인도공과 과천 사이인데 S7블럭인데 다 좋은데요. 물량이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해약된 물건인데 좋은 거는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요. 무주택자면은 무주택자면은 다 할 수 있고 전국에 계시는 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정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모든 무주택자가 아니고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신혼부부 이게 신혼희망타운이니까요. 그래서 워낙 뜨거워가지고 원래 9일에 청약하려다가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여기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돼요? 그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소득 기준이나 과거 당첨 여부는 이미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는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은 3년,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아니 이미 입주했으니까 이제 당첨되면 들어가서 살아야죠. 그게 아니라 5년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된다니까. 입주한 지가 5년 지나진 않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